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살이 된 로봇 키보라고 해요. 예쁠 나이죠. 아직 어리지만 전 걸을 수도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저와 함께 살게 될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오늘 제 오프닝 무대를 로봇에게 빼앗겼네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로봇이라 하면 만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였는데요. 제가 아톰 만화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봇을 현실에서도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로봇이 등장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대신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로봇이 계속 발전한다면 인간의 모든 일자리를 대신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낯선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저는 다가올 로봇 시대, 인간과 로봇의 공존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This will be attached to the hand. 어릴 때 저는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주변에 논밭밖에 없었죠. 밤이 되면 호롱불을 켜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 동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정말 신기한 걸 보게 됐는데요. 바로 이 컴퓨터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치 골동품 같죠? 그런데 당시에는 최신 성능을 자랑하는 컴퓨터였습니다. 이때로부터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요?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는 건 기본이고 손안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 정말 놀라운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얼마 전 중국에서 한 로봇 공학자가 자신이 만든 로봇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我们工程师比较难娶老婆，以后做一个机器人女友。今天我这个梦想终于实现了。然后它现在具体的一些功能的话，包括智能对话，然后物体识别，然后还有就是音乐、视频的播放、图片的播放都是可以的。因为我一直有个机器人的梦想，需要让机器人走进千家万户。 어떠신가요? 사람과 로봇이 결혼을 하다니요.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겨지세요? 물론 지금은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언젠가는 로봇과 인간이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지내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로봇과 함께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로봇 시장의 규모는 지난 2014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해 2020년이 되면 약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 2020년이 되면
1인 1로봇 시대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로봇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 걸까요? 로봇의 왕국으로 불리는 나라 일본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일본 나가사키의 테마파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중세 네덜란드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건 광장 가운데 자리한 커다란 로봇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 테마파크는 로봇을 주제로 새롭게 단장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일명 이상한 레스토랑이다. 주말에는 예약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인기 비결은 다름 아닌 로봇. 직원의 대부분이 로봇이다. 이 헨나 식당의 헤드 셰프고 앤드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에요.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본딴 로봇의 움직임은 매우 정교하다. 점점 크게 수저를 돌려서 바깥쪽까지 이렇게 크게 돌리고 있거든요. 오코노미야끼 반죽의 농도와 철판의 온도를 맞추고 알맞게 익으면 뒤집는 요리사 로봇. 인간 요리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私はね、いや、いい匂いがしてきました。 요리를 하는 동안 기다리는 손님에게 대화도 건넨다. 반죽을 굽는 것부터 소스를 바르는 것까지 요리의 전 과정이 프로그래밍돼 있어 로봇 요리사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음식을 완성한다. 인간이 아닌 로봇이 만든 요리의 맛은 어떨까? 맛있다. 로봇이 만들었는데 되게 맛있어요. 이 식당은 메인 요리뿐 아니라 각종 음료와 디저트도 로봇이 만들어준다. 30여 가지의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바텐더 로봇.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스크림 로봇도 있다. 모든 로봇은 실제 사람의 행동을 아주 세밀하게 모방했다. 이 레스토랑에서 로봇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でロボットの導入は当然2つの目的がありまして、1つは今おっしゃったような効率化をしていくと、人を減らしていくということと、でもう1つはやはり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なんですね。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でお客さんがいっぱい入ってくれて、でも人間は同じ数でやれたらその分効率化が進みますから。 이 테마파크는 각종 놀이시설, 공연, 그리고 내부 호텔까지 로봇을 도입했다. 특히 호텔에서는 체크인, 짐 관리, 청소 등 모든 업무를 로봇이 한다. オープン当初はですね、従業員がうち30名弱おりました。でそこからですね、人がやるところを代わりにロボットを入れることでですね、徐々に従業員を減らしていきまして、現在はですね7名で回しております。人がやっている業務の中からここの部分をじゃあ次はロボットを入れてみて、人ではなくロボットで回そうと、お部屋のトイレ清掃とお風呂の清掃、ここをロボットにしたい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まして。 최근 서울에도 색다른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이스카 빙쇼를 시작해볼까요? 강남의 한 칵테일 바에서 로봇 바텐더를 고용한 것. 경력 4개월 차인 로봇 카보다. 여러분들께서 위스키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아이스볼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럼 아이스카 빙쇼를 시작해볼까요? 카보의 주 업무는 아이스 카빙. 네모난 얼음을 동그랗게 깎아 아이스볼을 만든다. 사람이 능숙해지려면 1년 넘게 걸리는 어려운 일이다. 연동리 카보의 아이스카 빙쇼는 여기까지고요. 카보는 쉬지 않고 수십 개의 아이스볼을 깎을 수 있다. 저도 처음 배울 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얼음이다 보니까 이게 손에서 계속 녹아내리면 얼음이 녹으면 녹을수록 손에서 잡고 있는 게 미끄러워서 손을 다치기가 쉽거든요. 부 형태 모양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카보가 아이스카빙을 대신해주면서 인간 바텐더는 손을 다칠 위험도 줄고 일도 훨씬 수월해졌다. 저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 기억력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요. 막상 얼굴을 딱 처음에 대면을 했을 때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되면 근데 그때 카보가 그걸 알아보고 먼저 이렇게 저번에 오셔서 뭐 어떤 위스키를 드셨죠?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데이터 같은 게 좀 쌓이게 된다면 저희한테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로봇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본에 가서 다양한 로봇을 만나봤더니 생각보다 수준이 너무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다 똑똑한 로봇을 만들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로봇을 개발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란 쉽게 말하자면 정해진 프로그램에만 맞춰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를 학습해가면서 진화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마치 인간이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앞으로 인공지능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Okay. Walk forward. Sorry, I cannot do that as there is no support ahead. Walk forward. But it is unsafe. I will catch you. Okay. Walk forward. Okay. Ouch.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인공지능 개발팀에서 만든 로봇 햄스터인데요. 사람이 위험한 일을 지시하자 로봇은 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합니다. 마치 인간처럼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인공지능은 점차 인간에 근접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인간이 광고 만들기 대결을 한 건데요. 과연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지금부터 두 개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광고 연출가, 또 하나는 인공지능의 아이디어로 만든 광고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는지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를 보시겠습니다.速攻口すっきり10分長続きクロレッツミントタブ。 자, 여러분 어느 광고에 더 마음이 끌리셨나요? 지금부터 투표해 보겠습니다. 1번과 2번 중 더 마음에 드는 광고의 번호를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께서 어떤
걸 선택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는 광고 연출가가 만든 거고 하나는 인공지능 하나는 아이디어로 광고 연출가, 사람이 된 직접 것이죠? 만든 광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이 스토리보드를 개발한 거죠. 알고리즘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광고에 이런 이미지에 이런 연출에 이런 스토리를 넣으면 사람들이 이런 광고에 대해서 소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스토리보드에 맞춰서 광고를 제작한 겁니다. 이제 집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고 발표해 주시겠어요? 더 마음에 드는 광고는 1번 96표, 2번 71표가 나왔네요. 어느 쪽이 사람이 만든 광고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 사람이 만든 광고입니다. 실제 대결이 벌어진 일본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1번 광고가 46%, 2번 광고가 54%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사람이 만든 광고가 이겼는데요.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 광고 업계는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인공지능 개발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에서는 법적인 규제 장치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올 1월 인공지능을 전자인간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을 인간에 복종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규제가 등장할 만큼 인공지능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의 여러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인공지능을 도입한 인천의 한 병원입니다. 오늘 인공지능으로 진료를 받는다는 암 환자를 만나봤습니다. 어떤 암 때문에 여기 병원에 방문해 주셨어요? 대장암. 대장암. 인공지능 컴퓨터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오신 거예요? 아들이 추천해줘서. 최근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할지 논의하려고 각 분야 전문의들이 모였다. 방사능과 약물 등 여러 치료법을 검토한 후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자리다. 여기에 인공지능 왓슨도 함께한다. 오시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좀 나눴어요. 항암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떤 항암제를 할 건가 그것도 저희가 상의를 했고. 직장암의 경우에는 방사능 치료가 필요한데요. 지금 환자분은 대장암이시기 때문에 방사능 치료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전문의들은 약물 치료를 제안했다. 실제로 이제 아버님 정보를 여기다 저희가 왓슨이라는 데 넣어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또 판단을 하는지 저희 생각이랑 일치가 되는지 한번 좀 알아보면요. 왓슨은 몇 초 만에 치료법을 내놓는다. 역시 약물 치료를 권하는데 사용할 약의 우선순위까지 보여준다. 항암제가 필요하고 6개월 동안 하고 여기서 공고되는 항암제는 요거 이렇게 있어요. 인공지능 왓슨은 최신 의학 자료, 진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며 진화한다. 인간은 따라갈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지식을 근거로 병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왓슨 포 온콜로지는 빅데이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그런 큰 데이터는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논문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각각의 3년, 5년 생존율을 구체적으로 또 제시해주고 또 비교해주기 때문에 정확성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왓슨 진료 후 환자들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이 나왔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 역시 높아졌다. 왓슨은 결과적으로 고객한테 더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는 그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간이 결정을 할 때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거를 판단하기가 쉽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 인공지능을 도입했다는 한 신문사를 찾았다. 매일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증권부 기자들.
인공지능이 도입된 후 기자들의 업무 환경도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작성한 기사들, 주식시장이 마감하기 무섭게 수십 건의 기사들을 쏟아낸다. 이거 같은 경우는 40초 만에 나오고 6초 만에 나오고 로봇이랑 경쟁하는 거죠. 로봇이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이 우리는 좀 노는 거 아닌가라는 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은 뭐 기사가 보면 한 1분이나 2분 아니면 몇 초 단위로 기사가 나올 수 있는데 실시간 정보가 매우 중요한 증권 뉴스에서 인공지능은 큰 역할을 한다. 상장된 2,000종목의 주가 변동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활용해 사람이 쓴 것 같은 기사를 실시간으로 쏟아낸다. 이 신문사에서는 하루 평균 350건의 온라인 기사를 게재하는데 이 중 인공지능이 무려 110건을 쓰고 있다. 공시나 시황이나 이런 부분은 로봇이 담당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인간은 빼겠다. 차라리 저희 증권부 기자는 다른 기사를 집중하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얘기는 드렸거든요. 앞으로는 저희 부분도 로봇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시황이나 이런 간단한 것들은 로봇이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조금 어려운 것들은 이제 사람이 이제 증권부 기자들이 하는 걸로. 얼마 전에 제 친척 어르신도 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왓슨을 직접 보니 제 친척 어르신에게도 왓슨 진단을 권유하고 싶었습니다. 의사들도 최선을 다해 진단하겠지만 인공지능이 분석한 진단도 비교해서 함께 볼 수 있다면 치료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고 기사를 쓰는 것과 같은 일들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간의 모든 직업 영역 안에서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보험회사 후코쿠 생명에서 직원 34명을 해고했습니다. 사람을 대신할 인공지능을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최대 국영은행인 RBS에서도 투자 전문가 550명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시티은행은 전국 지점의 80%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현상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지 모릅니다. 인간의 일자리 중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두려운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과 공존할 것인가? 물론 그 답은 공존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인공지능을 인간의 조력자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세계경제 포럼에서 IBM의 CEO 지니 로메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블루 칼라도 화이트 칼라도 아닌 뉴 칼라가 생길 것이다. 여기서 뉴 칼라는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생산 공장. 이곳은 지난해부터 생산 시설을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스마트 팩토리란 생산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인공지능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인 공장을 말한다. 이 공장에서는 로봇 기기를 설치해서 수작업으로 했던 일의 40%를 자동화했다. 지금 이 자동화 설비는
그런 작업을 대체로 해서 기계가 측면부 전부 자동 접합을 하고 품질도 더 좋아졌습니다. 생산성도 물론 2배 이상 향상이 되었고요. 이 공장의 자동화는 아직 반밖에 진행되지 않아 많은 직원들이 자동화 로봇과 함께 일하고 있다. 로봇이 더 도입되면 제품 조립 라인의 직원들은 다른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생산 라인에서 수작업을 했던 임진용 씨도 지금 기계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주로 전동 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뤄가면서 작업자들이랑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업무가 바뀐 걸로는 4개월,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도 바뀌고 있고 아직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정신이 없어갖고 아직도. 공장을 자동화하면서 현장 직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회사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업무를 전환하기로 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저희가 자동화하고 시스템을 하니까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직원들을 가르쳐서 그중에 또 적성이 맞거나 능력이 되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는 직종 간의 벽을 허물어서 이제 자유롭게 직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저희가 준비를 하고. 회사는 직무 전환 교육뿐 아니라 직원들이 첨단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최근 회사는 3D 프린터를 구입해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구상한 디자인을 직접 실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직원들은 동호회를 만들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 모형을 제작해 본다. 제품 개선에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걸 지금 출력하신 거죠? 다양한 소품 같은 거, 피규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면서 저희가 좀 관심을 많이 좀 갖게 됐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 제품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 확실히 이제 프로그램상으로 이제 이렇게 보던 그 실물하고 실제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본 제품하고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을 이제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함으로써 그런 좀 전문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생산이 진화하면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해간다.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끈 헤닝 카거만. 그는 다가올 로봇 시대에 노동자들을 재교육시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And last but not least, so I think everybody has time enough to prepare and to reskill the existing workforce, but also prepare the young people, I think, for the jobs they need in the future. A final remark, education has to be more general. People have to understand more the principles, not so much the facts, because the facts are outdated. So understanding principles, be able for lifelong learning, that will be, I think, something young people should be prepared for. 이 회사는 로봇을 도입한 후에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직원들의 업무를 전환시켜주고 새로운 경쟁력을 갖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러한 기업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무조건 대체하기보다는 로봇과 인간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미래참여단 나경련입니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기업들이 해온 모습을 볼 때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기업들의 책임을 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업에 로봇셀을 도입을 한다던가 어떤 규제를 통해서 사회에 일정 부분 환원하게 해서 그런 것들이 사회 안에서 순환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평생 교육으로 인해서 제 바람은 정년퇴임 기한을 조금 늘려지는 그런 일도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노동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그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인간이 인공지능에 비해서 갖출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로봇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당연히 인간이 로봇보다 뛰어나야 할 겁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을 키워야 로봇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상을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 속 미래 사회에서는 많은 인간이 자신의 뇌를 컴퓨터와 연결해서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로봇을 뛰어넘으려면 인간의 뇌에 인공지능을 이식할 수밖에 없다는 상상인데요. 그런데 상상인 줄만 알았던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If you have if you have ultra intelligent AI, we would be, so far below them in intelligence that it would be like, a pet, basically. Cat, that's what I was thinking. Like a pet. Cat, Like a cat. But So what's the solution? Yeah, so to have an AI layer, if you think of like you've got your limbic system, your cortex, and then a digital layer, sort of a third layer above the cortex, could work well and symbiotically with you. 일론 머스크는 두뇌에 컴퓨터 칩을 삽입해 인간의 뇌를 인공지능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로봇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겠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일들은 지금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도 먼 미래에서나 가능한 일일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로봇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인간과 로봇이 정답을 찾는 경쟁을 한다면 분명히 승자는 로봇일 겁니다. 결국 우리가 로봇에게 이기려면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 자신만의 답을 찾아나가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더 큰 그림을 보고 자신만의 관점과 철학으로 새로운 답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특별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겁니다. 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교 3학년 디자인 수업 시간입니다. 줄여서 아이디어로 투표를 하고 그 투표한 거 가지고 다시 또 디벨롭해서 시나리오 만들고 음식을 혼자 먹는 거에 대한 그게 많았었기 때문에 난 그걸 다 보고 싶었거든. 학생들은 3시간 수업 동안 스마트폰 앱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 직전 단계까지 완성해본다. 학생들은 미리 앱에 필요한 기술과 소비자 요구 등을 자세히 조사했다. 오늘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앱에 들어갈 서비스를 결정하고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쓰일지를 발표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스토리를 중점적으로 이 수업은 일반 강의와 달리 학생들이 주도한다.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할지 끝없이 질문해야 한다. 5개의 조는 저마다 참신한 앱을 기획했다. 학기 마지막에는 앱의 사용법을 보여주는 영상을 직접 만든다. 헐, 대박. 지난 학기 학생들이 만든 헐은 감탄사를 말하면 선글라스 렌즈가 자동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앱이다. 짠해는
같은 시간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앱.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실행해보면서 자신감을 얻는다. 되게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우리끼리 얘기하면서도 기각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굉장히 현실에 어떻게 하면 현실에 접목시켜서 가져갈 수 있을까를 많이 해서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있어서. 네. 창의성이라는 게 예전에는 갑자기 떠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밟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뭔가 처음에는 뭔가 이런 거 이게 과연 아이디어가 될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뭔가 조사를 통해서 뭔가 제가 한 리서치를 통해서 뭔가 조금씩 붙이다 보니까 작은 아이디어에서 좀 커다란 아이디어로 좀 성장하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요즘 교실의 풍경이 어떤지 아시나요? 선생님 혼자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듣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필기도 열심히 하죠.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50년 전 교실의 모습입니다. 역시 선생님은 강의를 하고 있고 학생들은 열심히 듣고 있죠. 두 교실의 풍경이 어떤가요? 매우 비슷하지 않나요? 무려 50년이 지났는데도 교육의 방식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우리의 교육은 정답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때는 정답을 잘 맞춰야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답을 찾는 능력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로봇과 경쟁해야 되는 시대니까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로봇이 찾아내지 못하는 수많은 답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수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수업에서 강조하는 건 자신만의 답을 찾는 과정을 끝까지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붙잡고 끝까지 가서 결과를 성취해보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행의 경험이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로봇이 찾을 수 없는 답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잠깐이었지만 교수님의 수업 방식이 무척 인상적이기도 했는데 지금 제 옆에는 교수님의 학생이었던 분, 이제는 멋지게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앉아 계신데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도에 졸업을 하고 현재는 사회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보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회사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대학생일 때 특별한 앱을 만들어 봤다고 들었어요. 그게 어떤 앱인가요?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좀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이걸 가지고 뭔가 내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하지만 생각은 좀 쉬웠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때 교수님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놨었고, 교수님께서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니까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꼭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앱의 이름이? 네, 그 앱의 이름이 웹돌이하고요. 네. 처음에는 앱을 만드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직접 청소년 폭력 예방 단체라는 이제 NGO에 연락을 해서 실제 뭐 전시도 하고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으로 확대됐던 경험이 있고요. 그 뒤에는 뭐 사업을 시작했다가 또 망해도 보고 또 한복을 입고 외국에 나가서 그림도 그려주고 현재 회사에서도 크리에이티브 랩이라고 실제 아이디어를 구현해보는 그런 조직에 들어가 있고요. 결국에는 성공이냐 실패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한 거를 실제로 해봤다는 게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네. 교수님 제자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시겠어요. 네, 뿌듯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뭘 하든 끝까지 실행해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사람만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을 보게 되면 문제를 푸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이러한 실행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저는 그 방법 중 하나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메이커 교육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직접 만들어 보는 메이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그 현장을 함께 보시죠. 영등포에 위치한 한 제작 실험실. 이곳에서 매주 말 중고등학생 대상의 일명 영메이커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메이커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스스로 구상하고 만드는 사람이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영메이커 프로젝트는 학생들을 메이커로 키우는 과정이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나 창작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제 아이디어를 안 다음에 이것도 모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전기를 넣으면 그대로 돌아가가지고 사용이 가능해요.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딴 거 만들려고? 네, 다른 걸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거죠. 이런 물건을 이용해서. 영메이커 교실에는 두 가지 조건만 있다.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 그리고 기존에 없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만드는 제품은 개성과 아이디어가 살아있고 실생활에 유용한 것들도 많다. 이렇게 열린 교실에서 학생들은 숨어있던 상상력을 발휘한다. 영메이커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자원봉사 교사들은 조언의 역할만 한다.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기까지 모든 과정의 주체는 학생들이다. 파킨슨 환자분들께서 네. 수전증으로 손을 네, 계속 네, 떨고 그쵸.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위해서 엑소스켈레톤을 이렇게 장착을 해서 떠는 거를 이렇게 멈추고 그러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접거나 펼 수 있게끔 자동적으로 이제 와이어가 돌고 감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끔 하는 걸 이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거 써도 돼요. 메이커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기존의 교육처럼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식은 스스로 찾도록 한다. 이제 레이저로 그 빛을 쏘면은 점수판을 또 저희가 게임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으로 점수판을 만들어봤고 그래서 쏘면 점수가 올라오도록 한 총게임 만들고 나도 스스로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제품 설계 같은 걸 배우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 미국에서는 메이커 교육이 정규 교육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100년 역사의 사립여학교 메리마운트. 학생들은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본다. 이 교실은 24시간 개방돼 있어 학생들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And we're going to put it around our shoulder. So that We're not whenever allowed we to move use it our other back, hand, then our it's going to other pull the arm. string and then So kind yeah. of grip the soda can. Grip the soda can to pick it up. Well, for whatever project that we're doing, we can always come here during play. We usually use the. So like during play, we can just like come here and For just like free work on our time, project. yeah. Yeah, during free time. 메이커 수업에서 학생들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즐긴다. Now you can use this and just like you were before, okay?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경험을 한다. 그 경험을 반복할수록 학생들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이 된다. 바로 이것이 메이커 교육의 힘이다. Yeah, and choose no name. It's no name. This will be attached to the hand. Just wrap them around like. 스스로 생각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배우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지식으로 남는다. 학교는 학생들의 작품을 이용해 매년 재미있는 축제를 연다. 직접 만든 모형 자동차로 경주를 하고 전시한다. 메이커 교육은
학생들이 만들면서 겪는 실패의 경험을 더 중시한다. 문제를 해결하고 실패를 극복하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The primary benefit of the maker-centered education is students developing a sense of agency over the world. So giving them the attitude or helping them develop the attitude that they have power to change the world around them. So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help kids understand that technological devices around them were designed by people just like them. And they have the power to design and make with technological tools. 메이커 교실에서는 누구나 학생이 되고 동시에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의논하며 서로를 가르쳐주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스스로 공부하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교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이처럼 메이커 교육의 핵심은 교사의 일방적 지도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배워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미래에는 인간의 거의 모든 일들을 로봇이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 로봇이 주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적인 인간이 될 때 우리는 로봇을 인간의 조력자로 활용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로봇과 같이 사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신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니 사람들은 두렵다고 말합니다. 로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거라는 암울한 미래를 그리기도 하는데요. 로봇 시대의 도래는 인간의 자리 그리고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로봇에게 없는 인간 본연의 능력이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잊은 채 우리가 로봇에게만 의존한다면 앞으로 인간의 자리는 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실행의 힘을 키우고 모두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로봇과 인간이 공생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